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요. 이제 제3보험, 방금 앞 시간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제3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은 우리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겪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사고를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뭐 실손 외에는 청구한 일들이 딱히 없었던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3년이 지나가면은 못 받기 때문에, 못 받으면은 누구 돈이다? 네, 여러분 못 받게 되면은 보험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맞춰가지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질 않으니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알아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마다 제가 했던 이 주요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참 얼굴이 둥글둥글하니 후덕했죠. 아주 후덕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민대학교에서 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업이 법무법인에서 손해상실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재산보험이라든가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돼서 많은 사례들을 좀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사실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나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 뭐 이 남자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손해선생 이윤석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오늘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이윤서로 검색하니까 개그맨부터 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놀림 삼아서 어떡하냐라고 물어보길래 뭐 언젠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먼저 뜨는 날이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손해선생 이윤석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이 뜨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TV는 지금 보상마스터 TV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이제 아직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되고, 사실 이건 제가 뭐 구독자 수를 올려가지고 뭐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수입을 얻고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손해수정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직접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업무를 의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안 준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민원부터 넣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처리가 될까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보험금을 얼마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또는 보험회사에서 자꾸 과도한 조사를 요구한다 라는 이유로 민원을 넣어도요, 그 민원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효력도 뭐 서비스 불만족, 말투가 좀 티껍다거나 굉장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민원거래가 되는 것이지, 보험금 안 준다고 민원 넣는 거는 안 먹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장하는 부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하실 거면 약관을 보셔야 되는데, 그 약관 내용들은 이렇게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고, 금융감독원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보험해가지고 업무자료, 상품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뭐 사업방법서라든가 표준약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 보험회사마다 들어가면은 상품에 대한 개별 약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 약관들을 보고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보험에서 이 후유장애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험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많을 텐데,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든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든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요, 사망보험금은 얼마, 골절 진단비는 얼마, 쭉 내려오다가 80% 이상 장애 얼마, 3에서 79%
장애 시 얼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장애? 장애라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 뭐 6급 지금 이제 중증 경증으로 나눴죠. 경증 장애, 중증 장애, 흔히 옛날 말하는 뭐 5급 장애, 4급 장애 이런 게 나와야지만 해당이 되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요. 약관에서 그 장애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장애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관에서는요, 그렇게 장애 기준을 높게 설정하진 않았어요. 그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6급, 5급, 뭐 지하철 공짜로 타고 복지카드 나오고 이런 장애 기준보다는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이 혜택 받는 건 정말 까다롭고요. 이거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에요. 기준이 좀 유하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있죠? 외상으로 디스크가 나왔다. 이것도 후유장애 대상이 됩니다. 허리가 부러졌다. 골절됐다. 허리 부러진 건 나중에 후유장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골절됐으니까 무조건 장애 챙겨주고 디스크 나왔으니까 무조건 장애 챙겨주고 이건 아닙니다. 디스크라든가 골절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청구하기 위한 서류로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답답한 게 골절이나 디스크 있는데 장애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주겠네요. 아니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능하다는 건 뭐죠?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약관 기준에 맞춰서 후유장애 진단서라고 하는 서류가 들어가고 그럼 보험사에서도 심사를 하겠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디스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척추가 골절됐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맞춰 가지고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됐으니까 무조건 보험사에서 줘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담보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2년 3년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줬을 거면 알아서 챙겨줬겠지. 안 줬으니까 내가 해당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청구가 안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굳이 조사해가지고 돈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청구가 들어와야 걔네들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고 어쨌든 문제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우고 좀 할까요? 자,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죠?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럼 6개월 됐을 때 치료병원 선생님한테 가서 끊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처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료병원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이렇게 돼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치료병원에서 받아서 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글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혹시 그 본인 지금 저랑 이제 제 수업을 보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의사라면 제3자가 내가 치료해준 환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장애를 써달래요. 장애는 치료가 몸 상태가 사고 전에 100%였으면 치료 후에 70%밖에 회복이 안 돼서 30%라고 하는 불안정성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병원 의사한테 이걸 써달래요. 네. 그러면 의사가 이만큼은 본인이 불안전하게 치료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써주는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치료병원 선생님이 써준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그럼 잘 됐네요. 그럼 그쪽 준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요. 또 연락이 와요. 치료병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좀 맞는지 봐달래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런 것만 봐드리는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아닌데 봐달래요. 좀 내심 좀 어이가 없지만 일단 봐드려요. 그러면 보면은 1시
1년, 1시 3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장애율도 뭐 5%, 뭐 맥브라이드 방식 5%, 10%, 또는 약관 방식으로 지급률 10%,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인보험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기본적으로 영구장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증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약관상 장애가 10%짜리예요. 그럼 이건 영구장애가 됐을 때 얘기란 얘기고요. 한시다. 한시 5년 이상부터 한시 5년부터 이 해당 지급률의 20% 줍니다. 어떻게 되죠? 영구장애일 때 만약에 10%짜리 해당이 됐어요. 그럼 영구장애입니까? 영구장애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0% 줘요. 영구장애입니까? 물어봤을 때 의사가 아니요. 한시 2년인데요. 보험금 안 줘요. 한시 3년인데요. 보험금 없습니다. 한시 4년인데요. 보험금 없습니다. 한시 5년, 한시 6년, 한시 7년, 한시 10년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이 10%에 20%인 2%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한숨 한번 쉬시고 그럼 이거를 의사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네요. 글쎄요.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때 멘탈이 좀 무너져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번 써줬는데 그거를 한시로 적어놨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구장애로 바꿔드릴게요. 바꿔준다?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없던 일로 하고 새로 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근데 자 A라는 병원에서 끊었어요. 치료받았던 병원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서로 의사한테 없던 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일로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받아가지고 또 청구를 하세요. B 병원 이런데. 그러면은 청구하면 뭐 하죠? 보험사에서 심사 나와요. 심사 나와서 뭐합니까? 치료병원 차트부터 떼봐요. 그럼 치료병원 의무기록이 있죠. 치료병원 외래 경과기록지가 있어요. 외래 왔을 때 의사랑 나눴던 얘기들을 의사들이 체크를 해놔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겠죠. 또는 서류 발급이 될 뻔한 게 있었으면은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으니까 뭐 김계동님 올 차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후유장애 진단서 신청했다가 취소하신 거였는데 그것도 같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래요? 좀 줘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위임장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서류를 때려간 거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A에서 한시가 나왔는데 여기서 영구가 나왔네? 그럼 저는 이거 들고 B병원 가는 거죠. 치료병원 선생님이 한시 줬는데 왜 영구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B병원 선생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분의 상태를 봤을 때 난 영구가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의사마다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환자분이랑 알아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부분 후자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보험사는 뭐합니까? 동시감정합시다. 동시감정하면 뭐하죠? 그쪽 보험사 간호사들 우르르 들어오고 환자분 혼자 있고 그럼 의사가 어느 쪽 손을 들까요? 이게 항상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보면 돌아가는 사이클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경우가 더 많죠. 왜? 아니 내 보험사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데. 여러분들이 보험료 얼마 내든 보험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보험료 계속 받겠다고 안 줘도 되는 보험금을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걔네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주주의 이익이 중요하지 돈 내는 고객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생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도 발급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발급이 되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거기서 한 번에 딱딱딱 진행이 돼야지 했다가 안 되고 다른 병한테 안 되고 했다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장애를 받으러 가셔가지고요 의사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되냐 의사한테 설명 좀 해줘라. 그래서 참 어이없죠. 아무리 뭐 제가 이런 일을 한다 손 치지만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다짜고 전화 와가지고 설명 좀 해주라고 이렇게 자기 무슨 뭐 환자인데 청구하려고 그런다고 결국 안 됐어요. 의사가 못 적어준다 얘기했더니 나와가지고
이제 당신한테 의뢰하면 되는 거냐고. 안 되죠. 그렇게 일이 다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손해배상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사이버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저 말고도 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알고 이런 도란 사이클 좀 알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거면은 끝까지 책임을 알아서 진다는 전제 조건에 가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할 거면 전문가를 처음부터 선임해서 가든가 이게 좋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중간에 해주세요. 그거 맡을 사람들 많지 않고 만약에 맡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잡고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후유장애 진단은 아무 병원에서나 가능하냐? 아니죠. 보험회사 자문병원도 있어요. 보험조사병원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개인보험 후유장애 특약에서 치료병원은 후유장애 진단하실 때는 치료병원에서 피하셔야 돼요. 아무런 정보 없이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후유장애를 신청하시면 안 돼요. 대학병원 중에서는 보험회사 자문의들이 훨씬 많다는 거. 네. 그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비를 받거든요. 근데 하나의 보험회사만 꿰도 보험회사에서 자문 요청 들어오는 게 전국에 있는 건들이 섹터별로 물론 구에 나누어 들어오지만 몇 개나 될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나당 20만 원씩만 자문비 받아도 얼마일까요, 그게?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자문이 하고 싶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정보 없이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무턱대고 가서 얘기하면 대부분 빼죠.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용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보험에 청구해야 될 후유장애인지 손해배상으로 써야 될 건지. 손해배상은 맥브라이드입니다. 대부분 맥브라이드예요. 개인보험은 약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AMA 말씀하시는데요. AMA 기준은요. 개인보험 후유장애 내용 중에서 일부 각도 측정 방법만 AMA에 있는 정상각도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지금은 각도만 준용하고 아예 각도 자체도 산재로 가버리죠. 산재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AMA 기준이 아니라 AMA에 있는 각도 기준을 준용해서 일부 개인보험 약관상 팔다리 같은 경우를 썼던 거고요. AMA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개인보험은 그냥 약관에 있어요. 장애분류표가. 그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개인보험 후유장애를 받아야 된다. 그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되죠? 그 약관을 들고 가야죠. 약관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데 이거 약관상 해당이 되는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골절에 대한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 내용은 자택에서 추락하셨던 사례였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집이 근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3층. 이게 1층, 2층, 3층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에서 3층을 요 사다리를 타고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노모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어머님 식사를 차려드려야 되니까 식판을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식판을 치우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흉추 1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죠. 압박골절은 뼈가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보시면 뼈가 이렇게 보통 이게 네모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눌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래서 눌리는 거예요. 이게 압박골절입니다. 약관에서는 이거 기형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뚜렷한 기형이냐, 심한 기형이냐, 약간의 기형이냐. 그래서 기호도라든가 영구장애와 한시장애를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구가 아니면 모두 여기에 20%, 한시 5년일 경우에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형 각도는 이 골절된 게 얼마나 눌렸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요걸 쫙 이렇게 그어봐요.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걸 콥스 방식이라고 해요. 콥스 방식에 따른 기형 각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형 각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 허리가 완만한 S자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일자로 쭉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완만한 S자를 그린다는 거는 원래 휘어져 있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골절되면서 이 원래 약간 휘어져 있던 게 얼마나 더 많이 더 벗어났느냐, 정상범주로 벗어났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상범주보다 이게 더 많이 벗어났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기형각도가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기형도 나온다고 해서 다 인정될 것 같으면 안 부러지고 쟤도 곱수는 나오거든요. 5도, 7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래 휘어져 있었던 만큼을 빼고 본다. 생리적 만곡을 공제한다라고 봐요. 문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반 진단서 보면은 여기 뭐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차트는 보험사에서 심사하면 청구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험사 심사 나와가지고 다 떼봐요. 다 떼봐요. 예. 다 떼보고 2층 높이 떨어진 게 맞나? 환자분이 얘기했던 사고 내용과 여기 서류에 적혀있던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일반 진단서상 골절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후유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가 청구했는데요. 이제 보통 11번 흉추 급성 골절 소견이며 해가지고 후만각 18도 잘 안 보이실 텐데 후만각 18도로 청구했어요. 그러면 15도 미만이면은 15도 미만이면은 지급률이 15%. 15도 이상. 15도 이상이 18도였으니까 15도 이상이면은 30%. 이렇게 지급률이 나뉘어요. 1억짜리 기준으로 15%면 1,500, 30%면 3,000. 두 배 차이죠. 각도 뭘 차이로? 15도로 하고 하는 경계선 차이로. 18도에 있으니까 3,000. 이 밑으로 내려가면 1,500. 14도부터는. 그럼 당연히 4도 차이네, 4도 차이. 어떻게 4도 차이는 조금만 잘 보면 금방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심사할 때 주안점은 3,000이 아니라 1,500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자문 요청 제가 이게 일을 할 때 받는 양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다. 그리고 여기 연구장의 체크를 받아가지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입한 게 단체보험 1억과 개인보험 1억이 있었는데 30% 청구했으니까 6천 정도 청구했던 사례였고, 이 기형장애에 대해서는 아까 저분과는 다른 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휘어져 있던 만큼을 빼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도가 나왔었는데,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기형각도를 측정할 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 선 그어놨죠? 이렇게, 즉 골절된 추치 하나를 기준으로 윗뼈와 아랫뼈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골절된 추체를 기준으로 윗거와 밑에 라인 두 개만 이 골절됐어요. 얘가 골절되면서 올라갔으니까 이 라인을 잡아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요것만 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세 개의 방식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각도가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제일 보수적이다, 제일 각도가 안 나오는 방식은 다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 이게 제일 안 나오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 맨날 이 방식을 얘기해요. 저는 맨날 이 두 개 되는 게 제일 환자분한테 유리하니까 이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맨날 부딪히죠. 맨날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골절이 어떻게 됐는지 각도 측정하는 방식,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4도 정도는 그냥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률 재는 거는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윗뼈와 밑에 뼈 평균을 내고 눌림뼈를 대가지고 압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29.927과 31.18이 정상 추체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합치면 60.45인데 두 개니까 나누면은 30.225. 그럼 여기가 원래 30.225라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눌려있는 게 25.71mm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은 15% 늘렸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압박률. 이거는 약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고 뭐 압박률로 따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형장애 같은 게 또 다른 케이스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어요. 예. 사실 이분은 젊은 분이셨는데 30대 넘어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는 바람에 이 쿠싱 증후군은 일단은 그 골밀도가 일단 엄청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게 됐고 계단에서 살짝 주저앉았는데 뼈가 거의 뭐 한 80%가 주저앉았어요. 라고 골시메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저앉아 있죠. 근데 이 케이스는 솔직히 이렇게 쟀을 때 기형 각도가 33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중도의 기형으로 하되 대신 골 다공증이 심했죠. 쿠싱 증후군 때문에, 병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외상, 계단에서 넘어진 외상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합쳐진 결과가 현재 상태잖아요. 그럼 이 장의 지급률이 30%면 30%에서 외상이 기여한 만큼만 잡아야 되겠죠. 외상이 50% 기여했다? 는 15%. 그럼 외상 기여도는 어떻게 정합니까? 의사가 써주기 나름. 30% 적어주면 9%, 20% 적어주면 6%, 50% 적으면 15%. 왜 그렇죠? 환자의 골밀도 점수를 감안할 때 내가 볼 땐 이래. 의사마다 다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의 pen 끝에서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 사고를 이제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엉덩방아부터 찍으면서 그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산재 사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산재 사고에서 보통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만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 뒤꿈치부터 다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발 뒤꿈치 디디면서 쿵 하면서 뒤꿈치뼈가 깨지고 외력이 올라가면서 허리가 눌리게 되고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보시면 요출반 압박 골절로 인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운동장애, 뚜렷한 기형장애, 심한 운동장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술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고정술을 고정술을 했었었고 이 고정술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했더니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 검사상으로 되게 좀 그 건강한 요출본 보시면은 T스코어가 0.4. 보통 이거 보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골다공증 검사 봤을 때 0.4면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0.3은 건강한 척추체예요. 건강한 척추체. 이거 앞에 있었던 분은 골다공증 있었던 분은 그 전에 분이었고 여기 앞에 있었던 고정술한 분은 골다공증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던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산재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보험에서는 어차피 고정을 했으니까 고정한 마디수만큼 처리가 됐었고 근제에서 이제 그 추가 손해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차례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보험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묶었으니까 심한 운동장애에 해당이 됐던 케이스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재 말고 근제에서 산재 처리된 이후에 근제에서 추가 손해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제보험이라고 하는 데서. 그럼 위자료만 하더라도 보통 한 8,0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장애율 32% 곱하기 추락이니까 과실 40% 잡아도 4,624 0.76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의 2,500에 70%니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것만 하더라도 위자료가 별도로 발생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비용들까지 합치게 되면 나이가 많으셔도 아마 2,000에서 3,000 정도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만약 주변에 이렇게 산재 사고 당하셨는데 산재만 처리됐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근제가 있는지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들일수록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안해가지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제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요추일반 압박골절됐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기여도가 잡히게 되는 거고 없으면 안 잡히게 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추 입안 압박골절 산재가 아니라 이분은 자동차 사셨죠.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셨는데 이렇게 고정술을 했어요. 근데 개인보험이 있어가지고 쟁점은 그거였거든요. 이 고정술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묶잖아요. 그럼 지급률이 10%입니다. 10%. 운동장애로 10%. 근데 기형장애로 보게 되면
영구장애 기준으로 최소 약간의 장애가 15%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중에 큰 거인 15%를 받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을 하면서 이 뼈를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을 했으니까 기형장애는 없다고 봐야 되고 10%만 주면 되겠네. 골다공증이 있으면 거기서 기호도 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고민 끝에 기형장애를 청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기존의 기형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만약 니네가 보고 기존의 기형이 더 심했는데 골절 고정술로 인해서 기형각도 오히려 없어진 거다 라고 하는데 거기 입증을 해봐라. 입증을 해봐라. 근데 입증을 보험사에서 못했죠. 그래서 결국 15%로 청구가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장애로 가는 건 아니고 고정술을 해도 이거를 기형장애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고정술은 투체를 2개만 묶어버리면 10%밖에 안 되니까 그땐 차라리 15%짜리 경도의 기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요추2번 압박골절에 대한 장애 단순 반사선 검사상 1, 2 요추간 후만각 14도가 측정된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술을 했지만 후만각 14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15%로 청구해서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기형 15%냐 운동제한 10%냐 당연히 유리한 걸로 가야죠. 보험사 처음에 뭐라 했냐면은 H 화제였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고정술을 쓰면 무조건 운동장애로 10% 봐야죠. 물어봤어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고정했으면 무조건 운동장애 본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 운동장애도 있고 기형도 있으면은 그 중에 유리한 거 적용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고정술 했으면은 고정하는 과정에서 기형이 오히려 없어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거 입증해봐라. 예. 원래 더 심했는데 이게 더 좋아진 건지는 너네가 입증해봐라. 주장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15%로 1억 기준에서 15%면은 1,500이죠. 이렇게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일반 상해와 뭐 척추 압박골절해서 이게 넘어져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너 꼭 일하다 다쳐야지만 받지 이렇게 내가 그냥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진다든가 등산 중에 넘어져 다치면은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못 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없는 게 맞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아까 쿠싱 증후군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고 연관성은 이렇게 골다공증 이렇게 이런 뼈 스캔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골절돼서 뼈가 눌려 있는데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사고하고 무관하고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병적 골절인 것 같은데요. 물론 병적 골절이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 스캔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외상 기여도를 감안해야 됩니다. 단 MRI 판독지상 어큐시라고 하는 급성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본스캔 검사를 첨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후싱 증후군이 있었던 분의 서류. 후유장애 진단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보험사에서 그걸 보고 이제 심사를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주세요 이러면은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었다는 거.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쿠싱 증후군 됐던 분은 기형각도가 35도 이상이었어요. 35도 이상이면 개인보험 약관상 지급률이 50%예요. 기형장애로. 이때 문제는 뭐냐면 50%가 되면 보험료 납입 면제예요. 납입 면제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에서 딱 봤을 때에는 50% 이상이면은 납입 면제는 맞는데 이 50%는 순수하게 상해로 장애가 생겼을 때. 근데 이 친구는 쿠싱 증후군 때문에 상해로 뼈가 주저앉긴 했지만은 골다공증이 워낙 심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 35도 이상 안에는 질병 플러스 외상 혼재된 결과. 그렇다면
35도 이상이라고 하는 이 50%짜리는 질병과 외상이 혼재된 거고, 이 중에서 질병이 기여했던 만큼을 빼자. 얼마나 빼야 되느냐? 50%. 기여도는 55% 잡았어요. 또 결론은. 외상 기여도 55% 잡혔다. 그러면은 외상으로 인한 장애 지급률은 몇 프로죠? 50%에 55%니까 27.5%. 약간 이거는 약간 수치 높은 건데, 그럼 27.5%를 받았잖아요. 그럼 보험사의 주장은 이거죠. 우리는 50%가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외상기여도를 감안한 결과 27.5%를 받은 거니까 일단 여기 찍었지 않냐. 50% 찍었으면 납입 면제 시켜라 이거였고, 보험사는 아니다. 50% 중에서 기여도를 빼면 27.5%면은 얘는 50%가 안 넘지 않냐. 그러니까 납입 면제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 납입 면제는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50% 이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쿠싱증후군은 질병, 넘어진 건 상해니까 각각의 사고로 합산. 결국 이게 두 개가 합산돼서 50% 넘어간 거니까 안 주겠다. 네. 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죠. 납입 면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50%가 찍었다 할더라도 우리가 27.5%를 받은 거는 결국 여기서 기여도가 감안된 거잖아요. 기여도가 빠진 거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우선적으로 지급률이 또 50% 찍었다면 50% 인정을 하고,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여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빼라. 보험금만 빼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 이제 그 땡땡 생명보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보험에 일단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보험, 그 자동차 보험에서 이어지는 3보험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외상 중에서 가장 많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장애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4차 시에는 제가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질병과 관련된 3보험이요.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대에 뵙겠습니다.